윤하나의 하루는 언제나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로 시작되었다. 국이 짜다. 넌 시집 온 지가 3년인데 아직도 국간 하나 제대로 못 맞추니. 서울의 부촌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안. 며느리 윤하나는 그 집의 유일한 이방인이자 눈의 가시였다. 그녀는 보육원 출신이었다. 그것이 그녀의 원죄였다. 그녀가 아무리 헌신적으로 집안일을 하고 시부모를 모셔도 그녀의 출신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였다. 그녀는 오늘도 아침 식탁에서 고개를 숙인 채 시어머니의 비난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박지민을 사랑했다. 유약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한 남자.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이 모든 수모를 견뎌낼 수 있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제 입에는 맛있기만 한데요. 남편 지민이 작은 목소리로 그녀의 편을 들어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저항은 어머니의 매서운 눈빛 한 번에 힘없이 꺾여버렸다. 너는 가만히 있어. 네가 저런 근본도 없는 애를 데려와서 이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내 친구들 보기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 김혜숙 여사의 분노는 아들 대신 다시 며느리인 하나에게로 향했다. 지민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만 숙일 뿐이었다. 하나는 그런 남편을 보며 체념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목에 걸고 있는 작은 은 목걸이였다. 보육원 원장님이 그녀가 어릴 적 그녀의 배나웃 속에서 발견되었다며 건네준 유일한 유품이었다. 작은 동백꽃이 섬세하게 조각된 낡은 목걸이. 그녀는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그 목걸이를 만지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다. 그날 밤도 하나는 방에 홀로 남아 창밖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녀는 지쳐 있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이 현실이 그녀를 갉아먹고 있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에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닌 꿀이라도 바른 듯한 상냥하고 아첨하는 목소리였다. 어머, 최 사모님, 그럼요. 우리 지민이가 얼마나 괜찮은 아이인데요. 그럼 다음 주에 따님하고 같이 저녁 식사 한번 하시지요. 우리 지민이도 이제 좀 더 격이 맞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지요. 그 목소리가 비수가 되어 하나의 심장에 박혔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자신을 구박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내쫓고 아들에게 새로운 여자를 찾아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의 발밑이 꺼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남편에 대한 사랑마저 이제는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쳐왔다. 그녀의 조용했던 불행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그녀의 삶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의 계획은 아들의 새로운 상견례 날짜가 잡히자마자 신속하고도 잔인하게 실행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눈엣 가시인 며느리 윤하나가 이 집에 머무르는 것을 단 하루도 허락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하나를 내쫓기 위한 완벽한 명분이 필요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비명을 질렀다. 내 다이아 반지가 없어졌어. 그녀는 거실로 뛰쳐나와 남편과 아들, 그리고 하나가 보는 앞에서 히스테릭하게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 반지는 시아버지가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그녀가 가장 아끼는 보물이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디에 두셨는지 다시 잘 생각해보세요. 아들 지민이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의 분노는 이미 계획된 목표물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하나의 머리채라도 잡을 것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어 쏘아붙였다. 네, 지씨지. 이 집안에 들어온 도둑고양이 같은 년. 네가 내 반지를 훔쳐간 거지. 가난한 고아 출신이라 손버릇도 더러운 개냐. 어머니 제가 아니에요. 저는 절대 그런 짓 하지 않았어요. 하나는 충격과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항변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내 방을 뒤져보면 알겠지. 여봐라, 당장 전연의 방을 샅샅이 뒤져. 그녀는 아들과 집안의 도우미를 시켜 하나의 방을 강제로 수색하기 시작했다. 하나의 작은 방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그녀의 몇 안 되는 낡은 옷가지들과 책들이 바닥으로 내팽개쳐졌다. 그리고 마침내 시어머니는 하나의 낡은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신의 다이아 반지를 찾아냈다. 그녀가 바로 몇 시간 전 아무도 모르게 직접 그곳에 숨겨놓은 반지였다.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처럼 보였다. 지민은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눈앞의 증거 앞에서,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는 어머니의 기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하나야. 어떻게 된 거야? 라는 비겁한 말만을 중얼거릴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아내를 향한 가장 잔인한 배신이었다. 모든 것이 김혜숙 여사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내가 아들 생각만 아니었으면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너를 도둑년으로 감옥에 쳐넣었을 것이다. 그녀는 하나의 뺨을 거칠게 때렸다. 하지만 내 아들의 앞날을 망칠 수는 없으니 이 정도로 끝내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그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창밖에서 세찬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하나의 몇 안 되는 옷가지들을 직접 챙겨 낡은 가방 하나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열어 비가 쏟아지는 바깥으로 그 가방을 집어 던져버렸다. 그녀는 울고 있는 하나를 집 밖으로 거칠게 밀쳐냈다. 다시는 이 집 앞에 얼씬도 하지 마라 더러운 년. 쾅! 육중한 현관문이 그녀의 등 뒤로 무정하게 닫혔다. 하나는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가진 돈 한 푼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와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버려진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자신이 쫓겨난 저택의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문 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남편 지민이 문을 열고 자신에게 달려나와 주기를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바랐다. 하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차가운 빛 속에서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녀는 이제 이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였다. 차가운 밤비가 그녀의 얇은 옷을 그리고 그녀의 마음까지도 흠뻑 적시고 있었다. 윤하나는 정처 없이 낯선 서울의 거리를 헤맸다. 그녀는 이제 갈 곳이 없었다. 그녀를 받아줄 가족도, 그녀가 돌아갈 집도, 수중에 가진 돈 한 푼도 없었다. 그녀는 세상에 완벽하게 혼자 버려졌다. 몇 시간을 걸었을까?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어느 작은 공원의 벤치에 주저앉았다.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졌고 그녀의 몸은 추위와 슬픔으로 가늘게 떨려왔다. 그녀는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자신의 처지가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너무나도 서럽고 비참했다. 그때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지던 빗줄기가 갑자기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웬 낯선 노인 한 명이 커다란 우산을 그녀의 위로 씌워주고 있었다. 그는 허름하지만 깨끗한 옷차림의 평범한 동네 할아버지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고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고 평온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품에서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캔커피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학생 이거라도 마시고 감기 조심해요. 그의 나지막하고 인자한 목소리에 하나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아주 조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낯선 사람의 호의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통해 마음속까지 전해져 왔다. 노인은 그녀가 왜 우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우산의 한쪽을 그녀에게 내어준 채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비를 바라볼 뿐이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곁에 있으니 기이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어쩌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품이 이런 느낌일까?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위로를 건네는 따뜻하고 편안한 침묵이었다. 한참 후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하나는 마음을 추스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노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뭘, 어서 들어가요. 비 맞으면 큰일 나. 노인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차마 자신은 이제 돌아갈 집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공원을 떠나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녀가 낡은 가방을 고쳐 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어릴 적부터 유일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며 단 한순간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던 은으로 만든
동백꽃 모양의 낡은 목걸이가 젖은 셔츠 밖으로 빠져나와 달빛에 희미하게 반짝였다. 바로 그때였다. 노인의 평온했던 눈빛이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지진이라도 난 듯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숨소리가 가빠졌고 그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떨려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의 앞을 막아섰다. 학생.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다급하고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목걸이 어디서 났소? 노인의 다급한 질문에 윤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목에 걸린 날그는 목걸이를 가슴에 품듯 꽉 쥐었다. 이것은 그녀의 전부였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그녀가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증거. 그녀는 이 낯선 노인이 자신의 마지막 보물마저 빼앗으려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경계했다. 왜 그러시죠, 할아버지? 이건 그냥 저희 부모님이 남기신 유품일 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에 노인의 얼굴이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오래되어 빛이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하나의 눈앞에 내밀었다. 사진 속에는 한없이 아름답고 기품 있는 젊은 여인이 바로 그녀의 것과 똑같은 동백꽃 모양의 은목걸이를 목에 걸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 여자는 내 아내다. 그리고 너의 어머니지. 노인의 목소리가 빗소리 속에서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하나의 머릿속이 마치 거대한 망치로 맞은 것처럼 하얗게 비어버렸다. 노인 아니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성진그룹의 강진표 회장은 지난 20년간 자신의 가슴속에만 묻어두었던 끔찍하고도 슬픈 과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강진표. 사진 속의 여인은 그의 아내이자 하나의 어머니였다. 그는 젊은 시절 무자비한 기업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의 성공을 시기했던 경쟁자들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그의 가족을 노렸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들의 비열한 계략에 의해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해를 당했다. 아내를 잃은 후 그에게 남은 것은 갓난아기였던 딸 하나뿐이었다. 그는 적들이 이제 자신의 마지막 남은 혈육인 딸아이마저 해치려 할 것임을 알았다. 그는 딸을 지켜야만 했다.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을 했다. 그는 자신의 딸을 세상에서 죽은 사람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딸이 아내와 함께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딸을 믿을 수 있는 한 가난한 부부에게 잠시 맡겼다. 아이의 신분을 증명할 모든 것을 없애고 오직 자신이 아내에게 선물했던 그 동백꽃 목걸이 하나만을 아이의 마지막 표식으로 남겨둔 채 그는 그 후 20년간 복수를 위해 살았다. 그는 자신과 아내의 인생을 망가뜨린 모든 적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철저하게 짓밟아 재기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그리고 모든 복수가 끝났을 때 그는 자신의 딸을 찾아 나섰다. 하지만 아이를 맡겼던 부부는 이미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였고 아이는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가 행방이 묘연해진 상태였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의 모든 정보망을 동원해 잃어버린 딸을 찾아 헤맸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매일같이 공원을 서성이며 혹시라도 자신의 딸과 닮은 아이를 볼 수 있을까 헛된 기대를 품고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야, 내 딸아, 아비가 너무 늦었구나. 정말 미안하다. 강진표 회장은 어린아이처럼 딸의 앞에서 오열했다. 하나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멍하니 듣고 있었다. 고아였던 자신의 삶, 그 뿌리 없던 인생의 비밀이 이렇게 거대하고도 슬픈 이야기였다니. 그녀 역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아버지를 향한 연민, 그리고 마침내 가족을 찾았다는 벅찬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두 사람은 20여 년의 세월을 넘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 비가 그치고 강진표 회장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이제 괜찮다 내 딸아. 이제부터는 이 아비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그의 초라한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다.
그는 그중 가장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내 하나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이 성진그룹의 상속 서류다. 그가 말했다. 이제 모두 내 것이다, 내 딸아. 윤하나는 자신의 손에 들린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았다. 불과 1시간 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난한 여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상속받게 된 것이다. 그녀의 초라했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무섭고도 눈부신 새로운 세상이 그녀를 향해 문을 열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윤하나의 삶은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비좁고 추운 옥탑방의 세입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성진그룹 강진표 회장의 저택에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이 주는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강 회장은 딸에게 지난 20여 년간 그녀가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였다. 하지만 하나는 그 모든 물질적인 풍요보다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되찾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지난 세월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자신의 억울했던 결혼 생활과 시어머니에게 쫓겨났던 그 비참했던 밤에 대해서도 모두 털어놓았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강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적들을 상대할 때처럼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이 감히 내 딸에게 그런 짓을... 그는 당장이라도 그의 전 남편 가족을 찾아가 그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하나가 그를 말렸다. 아버지, 저는 복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깊어져 있었다. 저는 그저 그들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 자신의 존엄을 제 발로 다시 찾아오고 싶어요.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던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그룹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강 회장의 비서를 통해 박지민의 어머니 김혜숙 여사가 아들의 새로운 약혼을 위해 유력한 사업 파트너의 가족과 자신의 집에서 상견례 겸 저녁 파티를 연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기회는 왔다. 그날 밤 박지민의 집은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거짓된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김혜숙 여사는 아들의 새로운 약혼녀가 될 부잣집 딸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이 결혼을 통해 장차 성진그룹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업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한껏 들떠 있었다. 아들 지민은 그런 어머니의 옆에서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다. 가정부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며칠 전 자신들이 비참하게 내쫓았던 바로 그 며느리 윤하나였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낡고 초라한 옷차림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고급 디자이너의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한 기품과 자신감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김혜숙 여사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네가 감히 여길 어디라고 찾아와, 이 도둑년. 그녀가 하나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머리채라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하나의 등 뒤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강진표 회장이었다. 그의 등장에 파티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특히 지민의 새로운 장인이 될 뻔했던 사업 파트너 최 사장은 대한민국 재계에 살아있는 전설인 강 회장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 후장님, 강 회장님께서 어인일로... 최 사장이 달려나와 강 회장의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김혜숙 여사와 박지민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강 회장은 최 사장을 비롯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마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시했다. 그는 오직 자신의 딸 하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회의실을 가득 메운 모든 사람들을 향해, 특히 김혜숙 여사와 박지민을 향해 차갑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여러분께 제 딸을 정식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하나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제 하나뿐인 딸이자 성진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인 강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 같군요. 강하나, 성진그룹, 상속자. 그 단어들이 김혜숙 여사와 박지민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경멸하고 도둑으로 몰아 길바닥으로 내쫓았던 그 고아 출신의 며느리가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자신들이 그렇게나 동경하고 어떻게든 연을 만들어보려 했던 바로 그 성진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니. 김혜숙 여사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다리에 힘이 풀려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의 화려했던 야망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나는 자신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그들을 아무런 감정도 없는 눈으로 그저 조용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강진표 회장의 충격적인 한마디에 파티장은 완벽한 혼돈에 휩싸였다. 지민의 새로운 약혼녀가 될 뻔했던 최 사장의 가족은 자신들이 상대하려던 사돈이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성진그룹의 총수 일가였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거실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와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 박지민, 그리고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강하나와 강진표 회장 단 4사람만이 남았다. 그때 박지민이 움직였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나쳐 하나에게로 걸어왔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는 후회와 자기 혐오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나야,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비겁한 놈이었어. 엄마가 무서워서 당신이 그렇게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제발 나를 용서해줘. 그것은 그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의지로 한 행동이자 진심 어린 사죄였다. 하나는 무릎 꿇고 우는 그를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사랑과 연민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를 용서하는 것과 다시 그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그녀는 싸늘하게 말했다. 당신의 사과는 받겠어요. 하지만 지민 씨, 당신은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할 거예요. 그녀는 그의 곁을 지나쳐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당신도요, 어머님. 당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보육원 출신의 며느리가 당신이 어떻게든 연을 만들어보려 애썼던 성진그룹의 상속녀라는 이 현실을 평생 후회하며 사세요. 저는 당신을 복수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그 지옥 같았던 집을 미련 없이 걸어 나왔다. 그녀의 존엄은 이제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1년 후, 강하나는 더 이상 과거의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성진그룹의 후계자로서 아버지의 곁에서 경영 수업을 받으며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닮아 냉철한 판단력과 사람을 아우르는 따뜻한 리더십을 모두 갖춘 유능한 인재였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잠재력을 비로소 되찾은 것이다. 박지민은 어머니의 집에서 독립했다. 그는 작은 스타트업 회사를 차려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 비로소 한 명의 독립적인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성진그룹 회장실의 비서가 하나에게 방문객이 찾아왔다고 알렸다. 찾아온 사람은 박지민이었다. 그는 예전의 그 유약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의 사업에 대한 자신감과 한 사람의 대표로서의 책임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회사와 성진그룹 사이에 새로운 사업 제휴안을 제안하기 위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녀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는 비로소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남자가 되어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하나는 그의 제안서를 검토했다. 그것은 아주 훌륭하고 잠재력 있는 기획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좋은 제안이네요, 박 대표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민은 그녀가 내민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상처로 얽힌 부부가 아닌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시련을 통해 진정한 자기 자신을 되찾았고 한 뼘 더 성장했다는 것이다. 하나는 사무실의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사업을 스스로의 힘으로 멋지게 경영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